부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DJ도 박도 못했던 구대명.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충청에서 88.15, 영남에서 90.81. 야, 이 90을 찍었군요. 누적이 89.56. 90%대 경선을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이게 뭐 해보나 마나한 경선이다라는 얘기가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죠. 90%대요? 90%대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대 경선에서 한 주자가 90% 가까이 나왔던 적은 없는데 그만큼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흥행은 어떨까? 함께 보시죠. 자, 김대중 DJ도 78, 박근혜 전 대통령도 83.97. 지금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지지 수치를 받고 있는 부대명 90%. 이게 득일지 독일지요? 글쎄요. 자, 반발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캠프 경선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는데 아예 거꾸로 된 뒤집힌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김동연 후보의 충청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 2자릿수였는데 실제 충청 득표율은 한 자리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동연 캠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충청권 지지율은 이재명 45.2, 김동연 18.3이었습니다. 리서치뷰도 이재명 47.3, 김동연 21.2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아까 말했듯 90%에 육박합니다. 대단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kim 변호사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로 봅니다. 90%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90%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예. 지난 전당대회 때도 충청권 경선에서는 거의 90%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었으니까요. 근데 김동연 후보라든가 김경수 지사가 거의 그 비중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인 거는 맞지만 네네. 이번 대선의 특성상 이재명 후보로의 쏠림이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봤고요. 김동연 후보 측에서 말하는 아까 그 한길 리서치나 리서치비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호도는 저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대의원하고. 당원과 대의원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당토 압도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90%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후 이래서 뭐 룰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경선은 뭐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굳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것도 압도적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서 경선 룰까지 바꿀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에서의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진행되는 호남 수도권 최종 투표의 어떤 권리당원 투표의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민주당내 입지를 고려할 때는 좀 아쉬운 결과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원팀 경선이라는 어떤 같이 가는 경선으로서 이미지를 같이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후에 남아있는 두 번의 순회 경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기대감을 갖고
같이 가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타격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90%? 민주당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득표율이 37 아니었습니까? 77.7%. 그때 2등한 사람이 차석이 누구였느냐?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22.3%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당대표 경선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얻었는가? 85.4% 얻었어요. 77.7%도 경악할 만한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85.4% 얻었고요. 그다음에 2등한 사람이 누구냐? 김두관 후보였는데 김두관 후보 12.12%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2년 전에 얻었던 것보다도 10%가 더 적은 12.12% 얻었어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90%까지는 너무하다 싶으니까 89%, 88%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90%라고 한 숫자가 진짜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90%라고 한 숫자하고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당 이름에 더불어란 말도 들어있고 민주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그런 정당에서 아무리 대권 후보라고 하지만 90%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정당이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때는 김두관 후보도 12.12% 얻었는데 이제 뭐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둘이 나눠갔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둘 다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5%?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부터 긴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입니다.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사실상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다. 독재 국가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90%.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당내 비명계 세력은 사실상 소멸 상태라는 걸 보여준 경선 결과다. 민주당 내부 일극 체제가 두드러지는 게 본선에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곽기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당내 경선에서 약 78% 정도, 그리고 박근혜 이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83% 정도. 그때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세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압도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공포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대명, 예,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하는 수준에서 이제 구대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저는 공대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공포의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90% 이상의 어떤 여론 수렴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후보가 물론 뭐 한 정당의 내부 경선이긴 하지만 90%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숫자가 주는 어떤 공포심이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반대의 여론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공포의 수준까지 저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2등, 3등을 하는 그 후보들이 원래는 이번에는 뭐 아니더라도 차기를 생각해서 2위 싸움을 재밌게 해보겠다. 사실 이런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2위를 싸움을 하는 두 분이 뭐 5%, 6%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2위 싸움으로서의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경선에 참여하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저로서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어차피 2등 경선을 통해서 좀 본인의 어떤 차기의 입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선이 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과연 이 경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을 보는 어떤 시각이 참 우려스럽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90대 5대 5.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90대 5대 5. 근데 왜 90이 나오면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자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 그런 어떤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계속 올랐다라는 지적을 주시는데 지금 상황은 보통의 대선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 그 계엄,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그 전에도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 압승을 거두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전당대회를 거치거나 이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다르고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역할을 했던 그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지가 압도적인 것은 불건강한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두드러지는 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 이재명을 표방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제대로 이끌어내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인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과정은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조경 변호사님? 이번 주부터는 이제 호남권 하고 이 서울, 강원, 경기, 제주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네. 투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호남권 이 순회 경선 연설이 있고 발표가 있고 27일 날 이제 최종 후보 확정되는 일정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27에 바로 이제 예. 후보 한 명을 압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최종 누적 득표율은 90%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이 예측했던 것처럼 89.88이요? 88.99요? 그렇게 머무를지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시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6.1로 높습니다. 자, 의외의 두 자릿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보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두 자리 지지율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9.0, 김문수 8.2, 한동훈 8.1입니다.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주자들은 오차 범위 냅니다. 그래도 한덕수 대행은 두 자리인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세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요. 지금 10%, 뭐 9%, 8%, 8% 이렇게 나오는데 합치니까 그 합친 숫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30%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46%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숫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친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얼핏 계산해 봤을 때에도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5월 3일 이전에 5월 3일 이후에 그때가 되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거취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고 5월 3일이 이제 공직자 후보 사퇴 기한이군요. 5월 4일이나 아마 그 정도 될 4일 겁니다. 공직자 사퇴 기한, 후보 등록을 위한. 5월 3일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네. 그래서 5월에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자들 간 지지율 합쳤다는 것에는 한 권한대행 포함입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46대 한 36 정도로 저는 얼핏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통상협정과 관련해서 반격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하기보다 맞대응하지 않고 윈윈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no comment.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다. 의미심장한 발언. no comment. no comment. 제가 올해 정치부를 취재했잖아요. 대선도 많이 치러봤는데 출마의 기대를 받는, 더군다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대 지지를 받는 공직자가, 잠정 대선 주자가 인터뷰했을 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노코멘트라고 답을 하는 것은 대개
저의 경험상 대개 제 개인적 취재 경험에 대개 이건 약간 출마 쪽에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 노코멘트라는 얘기가 나가요. 혹은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빙긋 웃는 거. 그건 이제 기자 용어 NCND라고 하거든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또 조금은 출마 쪽에 마음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곽태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처음에 기각된 다음에 이 대선 출마론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그러실 분이 아니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서 마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말로 나오시려는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네. 하는데 저는 당이론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출마를 하시면 지금 정도의 지지율을 과연 유지하실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권한대행으로서 통상 외교 경제 전문가인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지금 보이시는 것하고 실제로 선수로 이제 참여하셨을 때 과연 이만큼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선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론은 결코 국민의힘에는 이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 외국과의 어떤 통상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권한대행이라는 아주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특히 외국의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은 나는 대선에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을 굳이 명백하게 밝히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어떤 대외적인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협상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험 많으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외국과의 인터뷰에서는 굳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그런 전략을 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말씀 예.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두 가지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계속 부상하면 지금 진행 중인 당 경선 흥행에 좀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하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곽태규 의원님도 당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심 당에서 선출된 후보 한 명과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이 나중에 단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외연이 더 확장되니까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며 기대감도 또 당 밑에서는 있고요. 정익준 의원님,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겠군요. 글쎄요, 저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윈윈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윈윈이 뭐에 대해서는 윈윈인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관세 등 현안과 관련해서 윈윈을 찾겠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는 어떻게 느낌이 드느냐, 이 윈윈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안 되고 그것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인데 삼권 분립이 돼서 견제와 균형이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되면 그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본인은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워낙 경륜이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이 사회에 그 보탬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굳혔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권한대행을 향해서 계속해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이 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 한 문장이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어떤 있거든요.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입장 배포만 해도 그 한 줄이면 충분하거든요. 혹은 국무회의 시작할 때 그 발언 모두 발언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에 충실할 것이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어떤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는 사이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던가 당내 경선 주자들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한두 마디씩 얹으면서 정치적인 압박을 한다던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출마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노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간을 보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간덕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주목해볼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나온 게 비슷했잖아요. 사실상 노코멘트지만 어느 정도의 좀 고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어쨌든 결심이 있구나 이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 저는 결국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모종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본인의 어떤 환경 자체를 유리한 어떤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이고 국민 앞에 매우 양심 없고 염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당에선 강하게 비판을 하며 이제 견제에 들어갔고 여당에선 표정 관리를 하면서 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대선 소식 알아봤습니다.